조선왕조 최대의 궁궐인 경복궁. 그 중심부엔 왕이 거처하던 생활공간인 강령전이 있다. 편안할 강, 편안할 영. 이 두 글자가 의미하듯 강령전은 임금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최고 통치자였던 왕의 안위는 나라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위해 수많은 인력과 노력이 동원됐다. 그것은 빈틈없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닐까요?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 물론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금연운동과 채식 열풍도 무병장수에 대한 인류의 오랜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였던 왕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했을까요? 최고의 지위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우수한 의료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을 지켜보신다면 아마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500여 년간 이 땅을 통치했던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을까요?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한 권의 책에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 수십만 권에 이르는 우리 고서들이 보관돼 있는 이곳 서고는 지나간 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역사의 보물 창고다. 그런데 최근 이 가운데 한 권의 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 의학사를 연구해온 김호 박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내전일기다. 책이 쓰여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내전일기의 주인공이다. 1926년 2월과 3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 죽기 직전 2달 동안의 생활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그날에 이제 기상 관계가 기록이 돼 있고 음력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이제 숙직한 나인, 이 당시에는 이제 천년이라는 여자 나인이 이제 숙직을 해서 기록이 돼 있고, 내전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12가지. 먼저 왕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어기침이다. 그리고 어배지는 진찰을 뜻한다. 여기에 왕의 식사와 약물의 내용, 세수와 이발에 이르기까지의 하루 일과가 조목조목 적혀 있다. 내전일기의 무대는 순종이 죽기 전까지 살았던 창덕궁. 그 중에서도 왕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었던 희정당과 대조전 일대의 내전이다. 왕이 업무를 보거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는 편전과는 달리 내전은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이었다. 경복궁에서는 강령전, 그리고 창덕궁의 경우는 이곳 대조전에서 왕은 자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일상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 내의원 의사들은 이러한 왕의 일과를 일일이 체크하고 세심하게 관리했다. 내전일기에는 왕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첫 번째 항목으로 기록돼 있는데
1926년 3월 순종의 기상 시간은 대개 7시에서 8시 사이였다. 침실 옆으로 보이는 조그만 방. 이것은 순종이 사용하던 이발실이다. 개화기 무렵 근대식으로 개조한 이곳엔 이발 의자와 세면대까지 갖춰져 있다. 순종이 이곳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세수를 하는 시간까지도 내전 일기에는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20세기 초의 기록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 그런 방식으로 그 임금을 관리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시대의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라든지 일성록과 같은 왕실 관련 기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그러한 패턴들이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 그 일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직 그 명문화된 사료로 남아 있지는 않아서 뭐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전통 위에 있는 어떤 그 관리 기법들이 20세기 초에 하나 정리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내전일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6년 전의 오늘, 그러니까 1926년 3월 9일 순종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 먼저 어기침, 그러니까 왕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7시였다. 그리고 이날 순종은 무려 5번에 걸쳐 내의원의 진찰을 받는다. 당시 순종의 건강 상태가 극히 나빴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이들의 진단에 따라 순종에겐 이날 이중탕과 감이 이중탕이 처방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약이며 순종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을까? 내전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순종은 매일같이 2-3가지의 약을 먹고 있었다. 그 처방 내용을 분석해보면 당시 순종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평소에 이 소화 기능이 약한 그런 이제 체질이었는데 그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 소화 기능이 훨씬 더 이제 떨어지면서 이 몸에 피곤한 그런 이제 원기 부족의 증상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떤 신경성 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과민성 대장염 또 위무력증 같은 그런 이 증상에 쓰는 처방들입니다. 이러한 왕의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살피기 위해서는 대변도 중요한 관리 항목이었다. 경운각 모퉁이의 이 작은 공간은 왕의 용변을 처리하던 시설이다. 내의원 의사들은 왕의 대변에 관해서도 꼬박꼬박 체크했는데 내전일기에 따르면 1926년 3월 9일 순종의 대변 횟수는 2번이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내의원 의사들은 빠짐없이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왕의 건강을 관리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내의원 의사들이 수시로 임금의 그 행동들을 관찰하고 또 그 패턴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시행했다고 하는 점,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병을 관리하는 그런 그 개념이기보다는 정말 취침부터 식사, 세수, 목욕, 운동에 이르는 토탈 케어의 관점에서 임금을 좀 보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내원 그 일지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전 일기는 단순히 임금의 하루 일과를 관찰한 기록이 아니라 왕의 건강관리 체계가 담겨 있는 종합 의료 일지인 것이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이 장서각 서고에는 이렇게 많은 우리의 고서들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내전 일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석돼서 소개가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내전 일기의 기록들이 우리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이 왕의 건강관리 항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단 2명의 임금의 내전 일기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이 순종의 내전 일기가 그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철종 때의 것입니다. 여기 있군요. 자, 이 철종 때의 내의원 기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0년 2월 13일의 기록입니다. 상잉 예원능 제조 부제조 구전 문안 답왈지도 진상강차 기울강차.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잉 예원능, 그러니까 왕이 건원능에 도착했을 때 제조 부제조 구전 문안, 그러니까 내의원의 의사들인 제조와 부제조가 말로써 왕의 몸 상태를 물었다. 그랬더니 답왈지도 진상강차 귤강차, 왕이 괜찮다고 대답하니 생강차와 귤강차를 올렸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의원의 의사들은 이 왕이 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 궐 밖으로 행차를 나갈 때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왕의 이 건강 상태를 살폈던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날짜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철종 때의 이 내전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때 내전일기는 이 왕의 하루 일과를 아주 항목별로 나누어서 아주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내전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조선시대 왕의 건강관리 방법을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대체 왕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 수락관, 조선시대 왕의 밥상을 차려내던 부엌이다. 이곳은 구한 말에 근대식으로 개조됐는데 내전일기가 쓰여졌을 당시 순종이 들었던 수라상도 이곳에서 만들었다. 이 무렵 순종의 식단은 어땠을까? 내전일기엔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26년 2월과 3월 순종의 소라상에 자주 올랐던 메뉴는 미음과 송미음, 그리고 황육 백반탕과 백반탕이다. 이것들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든 음식일까? 쌀이라든지 차조라든지 조선시대 궁중음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한복녀 선생을 찾았다. 마시고 그다음에 왕이 무조건 많이 이렇게 먹었던 거는 아니고, 먼저 순종이 아침에 주로 먹었던 송미음은 찹쌀과 대추, 황률과 인삼을 함께 끓인 뒤 체에 걸러 만든 미음이다. 이거는 저 홍합이니 해삼 이런 거지. 그런데 이렇게 끓이거나 삶는 조리 방법은 순종의 식단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 치아가 약한 데다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던 순종이 쉽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미음과 속미음은 물론 소고기와 쌀을 함께 끓여서 만든 황육 백반탕. 그리고 생선 등의 재료를 가미한 스프와 찜 등이 모두 그런 메뉴였다. 한 끼에 그런 식사를 먹었을 때 모든 영양을 그래도 최소한의 영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고기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의 엑기스를 줘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리 형태가 보면 곡물 종류는 소고기가 되든 생선이 되든 모든 거를 갖다가 푹 고아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쌀을 넣든지 무슨 달걀을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맛을 내는 형태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도 보면 임금님과 부모님, 아버님 특히 임금님과 아버님의 질병이 있을 때는 먼저 음식물로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약물로서 음식물로 되지 않는 경우 약물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임금님을 제대로 보양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이미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의원 어이들은 이렇게 임금이 먹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밥을 먹는 횟수와 간격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선시대 가장 이름난 명의이자 선조의 어이였던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적당한 간격을 두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양을 먹으라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원칙에 따라 왕들은 어떤 방식으로 밥을 먹었을까? 우리는 규장각 서구에서 왕의 식사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 1795년 정조가 수원 화성에 행차했을 당시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행차 8일 동안의 식사 내용도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조는 하루 평균 5끼를 먹었다. 죽과 온면 등의 가벼운 식사가 3번, 그리고 밥과 반찬을 모두 갖춘 정식 수라를 아침과 저녁 2번 먹는 방식인데 이것이 조선시대 왕들의 보편적인 식사 패턴이었다. 가장 크게 2번 먹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의 경우는 오전 10시는 인체의 양기가 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양기가 발동하는 시기에 음식을 먹어서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시 같은 경우는 입이라 그럽니다. 해가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인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해가 들어간다는 건 인체도 마찬가지로 양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일부는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축적이 되고 일부는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체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오전 10시와 5시에 큰 식사를 2번 하고 나머지는 미음이나 죽 같은 거를 먹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따라서 담백하게 비위를 어느 정도 활성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왕들의 하루 식사에서 가장 격식을 갖춘 밥상이 바로 12첩 반상이다. 다양한 조리법을 자랑하는 우리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한 상차림. 수라상의 식단은 맛과 모양뿐 아니라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상차림을 음양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수라상엔 반드시 밥과 국을 2가지씩 올리고 반찬을 차리는데도 일정한 격식이 있다. 그리고 각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은 서로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쌀밥은 인체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지만 보가 지나치면 몸에 정체가 돼가지고 다른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속해서 홍반을 집어넣는데 홍반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붉은 팥으로 만든 밥을 말하죠. 근데 붉은 팥이라는 것의 성격은 몸에 있는 물의 기운을 돌려주는 그런 성질입니다.
물의 기운을 돌리면서 몸 안의 전체적인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물순물이 되는 것을 바깥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백반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점을 붉은 팥으로 지은 홍반이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죠. 채소도 냉채하고 뜨거운 야채하고 같이 섞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놓고 있습니다. 또 뭐 구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구이 같은 것도 더운 거하고 찬 거를 같이 내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역대 임금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음양론적으로 접근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밥상은 이렇게 식단의 내용은 물론 먹는 방식까지도 꼼꼼하게 따져서 만들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인력과 노력이 동원돼서 만든 최고의 밥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여기 수라상 옆에는 또 이 공기와 접시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상하게 모두 비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뭔가 용도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기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수라를 들기 전에 꼭 이 기미상궁이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려져 있는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이렇게 맛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먼저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공경의 뜻을 아마 담고 있다고 하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임금이 수라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라상에는 꼭 이렇게 수저가 두 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기가 있는 것과 기름기가 없는 것을 먹을 때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식사를 할 때는 기미상궁을 비롯해서 3명의 상궁이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 한 끼를 먹는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동원될 정도로 이 조선의 왕들은 철저한 관리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왕들의 생활 공간인 궁궐에는 수백 개의 건물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정치 행정에 필요한 수많은 관청들과 또 권례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만드는 각종 공방까지 그야말로 왕의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인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왕실 전문 의료기관인 이 내의원은 왕의 이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흔히들 이 내의원이라고 하면 이 왕실 사람들에게 병이 났을 때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 올리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내의원에서 담당하는 이 왕의 건강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궁중유물 전시관.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2만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수장고에는 흥미로운 유물이 하나 있다. 조선시대 왕족들만이 사용했다는 이동식 변기 매우틀이다. 이 목재 틀 안에 이 청동재 그릇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두는 서랍식으로 넣어두는데요.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가 앞쪽입니다.
이 청동제 그릇 안에 나인이 재 또는 그 볏짚을 잘게 썰은 것을 이렇게 깔았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게. 보통 사람들에겐 변을 보는 일이 개인의 사소한 일상에 불과하지만 조선의 왕들은 달랐다. 내전 일기엔 어대변이란 항목이 있어서 임금이 변을 본 횟수와 시간을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왕의 대변이 건강을 살피는 중요한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의원 의사들이 대변의 상태를 검사해 임금의 건강을 진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왕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봤던 내의원. 그 흔적은 현재 창덕궁에 남아있다. 순종이 살았던 시기 내의원 건물로 쓰였던 이곳에는 2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는 조화어약과 보호성공이란 글이 적혀 있다. 임금의 약을 지어 몸을 보호한다. 이것은 내의원의 임무가 왕의 건강 관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내의원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까? 규장각에 보관돼 있는 내의원 식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내의원이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내의원에는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을까? 내의원 식례에 따르면 내의원엔 중심 건물인 대청을 비롯해 침의청과 사원방, 의녀방 등 각 직책에 따른 건물이 있었고 약재 창고와 책고, 수고와 같은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화된 조직이었던 내의원에서 의사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임금을 진찰했을까? 왕을 진찰할 때는 내의원의 최고직인 도제조와 어의 3명이 함께 진맥한다. 그런 다음 각자의 소견을 설명하게 돼 있다. 임금에게 약을 올리기로 결정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약물에 해박한 의사가 있으면 이 논의에 참석시켰다. 이렇게 해서 처방이 결정되면 약을 다리는데 내의원 제조는 약의 재료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완성까지를 철저하게 감독한다. 준비된 약을 왕에게 바치기 전 의들이 먼저 먹어보는 절차도 빠지지 않았다. 약물을 지방에서부터 준비해서 끓이는 걸 감독하고 또 그것이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감독하는 그런 절차, 바로 그런 절차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관리 기법, 즉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 틀이 잘 잡혀져 있는 사회였다, 그런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탕약은 물론 왕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도 모두 내의원 의사들의 감독을 받았고 철따라 올리는 보약의 종류까지도 정해져 있었다. 여름에 더위를 식혀준다는 제호탕은 단오에 맞춰 준비했고 이 밖에 향유산과 산사, 모과, 그리고 동짓달엔 남약이라고 부르는 각종 환약들을 만들었다. 계절의 흐름과 몸의 기운에 맞춰 왕의 몸을 보호해 줌으로써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왕의 건강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조선시대 내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의 병원의 개념보다는 훨씬 큰 범주의 왕실 건강관리 장소였다. 그리고 그 어이들이라는 사람들, 즉 내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내의원, 그것은 철저하게 체계화된 조선 최고의 의료기관이자 왕의 건강을 보필하는 전문 조직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의원이라는 전문 건강관리기관까지 두고 있었던 조선시대 왕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이 500년 왕조 동안 이 조선을 통치했던 왕은 모두 27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명은 약 47세 정도입니다. 이 가장 장수한 왕인 영조의 경우 83살까지 살았지만은 40살이 채 못돼 죽은 왕도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이 내전 일기의 주인공인 이 순종의 경우 1874년부터 1926년까지 52년을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에 비한다면 그래도 오래 산 편이지만 죽기 직전 몇 달까지는 하루에 4번씩이나 진맥을 할 정도로 그 건강 상태는 극히 나빴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왕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전문가들은 조선의 왕들에게서 이 공통적인 질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들에게도 일종의 직업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던 조선의 왕들에게도 질병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것들이었을까? 조선시대 왕들의 병력과 그 특성을 연구해온 동의대 김훈 교수를 찾았다. 우선 조선왕조실록에서 왕들의 질병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은 내용이 검색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세종이다. 실록에 나오는 세종의 질병 기록은 모두 100여 차례. 병명도 소갈과 안질, 부종 등으로 다양하다. 임금 스스로 한 가지 병이 나오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긴다고 한탄했을 정도로 세종은 갖가지 병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을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한다. 세종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육식을 즐겼고 때문에 어진의 모습과는 달리 꽤 살이 쪘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세종이 앓았던 소갈, 즉 당뇨병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훈민정음을 만드는 등의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학문을 즐겼던 성격은 시력의 악화와 안질 증세를 가져오기도 했다. 조선시대 초기의 임금들,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세종 임금이라든지 이런 임금들은 그 당뇨병을 앓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피부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세조 같은 경우도 문헌 기록상으로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밖에 뭐 이제 그 안질 증세, 또 이질 증세 이런 것들이 역대 임금들의 그 빈번한 병증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세종뿐 아니라 조선의 모든 왕들은 경무에 시달렸다. 신료들과 국정을 논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서류와 상소문들을 읽고 처리하는 것까지 왕의 하루 업무량은 만만치 않았다. 이 같은 경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왕들의 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왕의 병을 직접 진단했던 내의원 의사들도 과중한 업무를 병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세종실록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실려 있다. 게다가 왕들에겐 운동도 부족했다. 권례에서도 가마를 타고 다닐 정도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없었던 조선의 임금들. 그들이 다양한 질병을 앓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앉아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도 글을 보는 거고, 왕이 일을 한다는 것도 대부분 결제 처리거든요. 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공문서나 또 상소문도 다 글입니다. 그래서 왕은 주로 앉아서 글을 보는 게 주로 일입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왕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이 뭐 태종 이후 고종, 순종까지 거의 모든 왕들이 그 질병을 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에게 있었던 다양한 질병. 그것은 한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왕이 맡고 있었던 업무의 특성과 생활 환경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병에 시달렸던 조선시대 왕들에게 이 내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였는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왕의 병을 잘 치료하게 되면 이 어이들에게는 어김없이 큰 상이나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왕세자 두후 병복 진화도병, 이런 이름이 붙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왕세자란 바로 이 내전일기의 주인공인 순종을 말합니다. 1879년 당시 6살이었던 이 순종이 천연두를 앓다가 완치되자 아버지인 고종이 이 아들의 완치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어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이 잔치를 베푼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언뜻 보기에도 꽤 성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태조 6년의 기록입니다. 상불예 소위관이 불즉 예궐 상로 이민유 전의감관 오경우 어청해. 임금이 몸이 불편해서 의원을 불렀는데 즉시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노한 임금은 전의감 관원 오경우를 청해로 유배 보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유배로만 끝났지만 이 왕의 병을 잘 치료하지 못하면 이 어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출세는 물론 일신의 안위가 이 왕의 건강과 직결돼 있었던 만큼 이 어이들은 왕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갖가지의 이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해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목욕입니다. 현대인들에겐 목욕이 일상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목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조선 중기학자 유희춘이 쓴 미암일기에는 재밌는 기록이 나온다. 미암은 자신이 목욕을 한 날짜와 방법을 꼬박꼬박 일기에 적었는데 보통 1년에 2-3번, 그것도 여름철에만 목욕을 했다. 미암과 같은 양반에게도 목욕은 연례행사와 같았던 것이다. 또 미암일기에는 아들에게 목욕을 자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다. 목욕을 자주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몸에 이가 많으면 장수한다고 믿을 정도로 위생에 대한 개념도 지금과는 달랐다. 몇십 년 전 또는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사실 집에 목욕탕 시설을 가지고 목욕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목욕이 연례 행사가 될 정도로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에 구멍이 열려서, 즉 땀구멍이 이제 열려서 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목욕을 자주 해서 땅구멍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은 크게 그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엔 특히 땅구멍이 열려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더더욱 기필했습니다. 그렇다면 왕들에겐 어땠을까? 조선왕조실록에서 왕의 목욕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다. 일상적인 목욕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온천에 대한 기록은 꽤 많이 보인다. 내의원에서 왕에게 온천에 가도록 권유했다는 것과 그 행차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왕들이 자주 찾았던 온천은 온양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온양온천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행차를 증명해주는 흔적이 남아있다. 기록에 보면은 서쪽에다 이제 사대를 이제 향했다고 그랬거든요. 온천동 한가운데 있는 영괴대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흔적을 기리며 세웠다는 비강 옆엔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다. 1760년 사도세자가 심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일대로는 왕들이 행차에서 머물렀던 임시 궁궐, 즉 행궁이 있었다. 행궁이 이제 그 이 일대 전부가 행궁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행궁의 그 모형도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말이죠. 많은 군사들이 이제 그 호위 이제 그 경호로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든 그 저 문무백관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앙 정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이게 영계대가 온양행궁엔 왕이 머무는 처소뿐 아니라 국정을 돌보는 데 필요한 각종 관청들까지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다. 그 속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왕들이 자주 온양에 행차했음을 의미한다. 행궁까지 들 정도면 네. 많이 왔었다는 얘기. 물론이죠. 예. 여러 왕들이 오셨죠. 이제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세조, 영조, 숙종, 현종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오셨던 거죠. 네. 조선의 왕들이 이렇게 궁궐까지 지어놓고 온양온천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실록은 온천의 치료 효과를 들어 왕들의 온양행차를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병에 시달렸던 조선의 왕들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온천욕을 택했다는 것이다. 온천욕은 일반 물에 비해서 그 물 분자 크기가 그 이름을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인지 광물질이 피부에 흡수돼 가지고 우리 생리기능을 환원을 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몸에 아주 좋게 됩니다. 45세 때 이제 세종 임금이 온양온천을 이제 두 번째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천요관 이후에 세종 임금의 자신의 그 안질이 상당한 많은 차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이 그 당시에 그 온수현이었거든요, 지명이. 그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을 해줍니다. 정조 때의 기록인 영괴첩엔 온양행궁의 모습을 그린 한 장의 지도가 있다. 온양행궁도가 그것이다. 왕들의 목욕 행차를 위한 궁궐 온양행궁. 그 용도에 걸맞게 이곳엔 다른 궁궐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온천 건물인데 이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료가 바로 온궁사실이다. 이 책은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의 행차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설은 온양행궁의 수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온천 건물을 보수한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어 건물의 구조와 시설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왕의 목욕 전용 시설
온양행궁의 온천 건물은 약 30평 규모의 12칸 구조다. 동쪽과 서쪽으론 바닥에 온도를 깐 욕실이 하나씩 있고 남북으론 통로로 보이는 현루와 찬바람을 쐴 수 있는 양방이 각각 하나씩 갖춰져 있었다. 건물의 중심부인 탕실은 10평 정도, 목욕을 할 수 있는 탕은 2개였다. 조선의 왕은 이렇게 전용 목욕탕에서 온천욕을 했던 것이다. 온궁사실엔 왕의 목욕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또 한 가지 기록이 있다. 사도세자의 온양행궁 행차 때 내의원에서 준비한 약재의 목록인데 특이하게도 이것들은 모두 목욕에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 이 약재들은 주로 기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당시 사도세자의 병세를 진맥한 내의원 의사들이 특별히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온천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목욕은 치료의 개념과 더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샤워의 그 개념보다는 치료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목욕물로부터 어떤 양리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물 목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목욕은 단순한 일상이나 휴식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요즘에야 목욕이 일상적인 습관이지만 이 조선시대엔 왕들에게 꽤 특별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순종 때 내전 일기에도 이 목욕에 관한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하루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1926년 2월 순종의 하루 일과 시간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시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순종의 이 기상 시간은 7시 42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4번씩 진찰을 받았군요. 그리고 또 이 가침이라는 이런 항목이 보이시죠? 이것은 낮잠을 말합니다. 순종은 식사를 하고 나서 1시간 정도씩 잠을 잤다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이 순종의 건강 상태가 극히 나빴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침 시간은 11시 48분 정도입니다. 이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밤 12시가 넘어서 날이 바뀌게 되면은 이 몸에 기가 쇠한다는 그런 설에 따른 것인데,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왕의 잠자리 풍경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조선의 궁궐은 크게 2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임금이 나라 일을 돌보던 외전과 일상의 처소가 있는 내전이다. 창덕궁의 경우 외전의 중심은 인정전이다. 왕이 문무백관의 조회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등의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자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인정전에서 동쪽 옆으로 바로 보이는 건물이 선정전이다. 선정전은 왕의 공식 집무실로 왕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만나 국정을 처리하거나 학문을 논했다. 이렇게 외전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면 내전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궁궐에서도 가장 깊숙한 안쪽, 대조전이 내전의 중심이었다. 현재 창덕궁의 대조전은 1917년 화재 이후 경복궁의 교태전을 옮겨다 지은 것이다.
대청엔 개화기 때 들여온 서양식 가구들이 놓여 있지만 대조전의 전체 구조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큰 방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은 각각 왕과 왕비의 침실이다. 서운돌엔 왕비가 머물렀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침대는 순종의 비인 윤비가 사용하던 것이다. 대청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동원돌은 왕의 침실이다. 그런데 여기엔 한눈에 보기에도 서운돌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궁중의 풍속을 연구해온 김용숙 교수는 동원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왕의 침실에는 절대로 세간을 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내인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하나 아마 왕의 신변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방바닥도 일반 사서인의 집 구조와는 다르다. 즉, 방바닥에서 2인치가량 위로 공간을 두고 베니아판을 깔고 그 위에 장판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귀하신 옥체에 덥고 찬 기운이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조전의 동서운돌이 바로 그렇다. 왕과 왕비의 침실 주위론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는데 여기엔 특별한 용도가 있었다. 창덕궁의 대조전, 동원돌과 서운돌의 전체 구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모습이다. 왕과 왕비가 자던 큰 방을 작은 방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돼 있다. 왕과 왕비가 잠자리에 들면 여기엔 궁녀들이 한 명씩 들어가 숙직을 섰다. 숙직은 내전의 시중을 맡고 있던 지밀에서 했는데 숙직을 맡은 나이는 왕과 왕비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숙직방엔 이부자리를 두지 않았고 서로 간에 통하는 문은 항상 열어두는 게 관례였다. 이런 숙직의 의무는 왕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내의원에도 있었다. 내의원 식내에는 숙직 인원과 분야도 조목조목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본원과 내약방의 의사들은 물론 서원과 대청직, 수공과 군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임금이 몸이 불편했을 경우에 승정원일기라든지 실록 같은 기사의 예를 보면 수시로 새벽에도 가서 진맥을 하고 또 약물을 준비해서 그 새벽 시간에도 약을 먹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원 의사들이 임금이 깨어있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혹시 어떤 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항시 관찰하고 또 그거에 맞추어서 약물도 준비하고 이런 24시간 말하자면 대기 체제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건강을 위해 내의원에서는 잠자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조선의 왕들은 보통 왕비와 함께 여러 후궁을 두었고 이외에도 수백 명의 궁녀들을 거느렸다. 그리고 왕이 언제 누구와 잠을 자는가는 원칙적으로 왕의 뜻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내의원의 의사들은 여기에도 건강을 위한 몇 가지의 원칙을 세워놓았다. 동의보감엔 음력 보름과 금음, 바람이 심하고 비가 많은 날과 같이 기상이 나쁜 날,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 등은 합방을 피하라고 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게 공적인 기구로 그 어떤 지도자나 권력자의 개인적인 측면이 떨어져 있지만 군주제도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라는 게 바로 국가의 건강성과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왕을 건강하게 그 유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왕이 먹는 거, 또 왕이 입는 거, 또 왕이 평상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이 다 국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500여 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던
조선의 왕들. 그들의 건강관리 방식은 아침부터 밤까지의 모든 생활을 총괄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이었다. 사실 조선시대 왕하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만큼 아주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선의 왕들은 이 생활 전반을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처럼 특별한 관리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성이 아닐까 합니다. 이 내전일기의 기록을 분석해서 시간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규칙적인 생활 패턴, 그것이 조선시대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던 내의원에서 왕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영조의 경우 이 신료들과 정사를 논하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식사를 챙기고 또 다시 업무를 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의 2배 가까이나 되는 83살까지 그 장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보약이나 대단한 명의의 처방보다도 앞서는 조선시대 왕의 건강관리 비법, 그것은 바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에 있었던 것입니다.